엊그저께 며칠 전에 임도경 선배를 봤어요. 임도경 선배하고 같이 뭐 인수봉 등반 한번 했었는데,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요번에 우리가 이제 하는 세미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런 연장 등반이라든가 속도 등반에 관련돼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지금 76년도에 인수봉 연장 등반을 시작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장 등반을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취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약간의 그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 취지를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의 한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외국처럼 큰 벽이 뭐 1000m가 되는 큰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200m, 뭐 300m 정도 벽인데 거기서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뭔가 핸디캡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연장 등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코스를 등반해서 어떤 그런 길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길이를 맞춘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연장 등반 시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인수봉에서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에는 뭐 이렇게 구파발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뭐 만장봉이라든가 몇 가지 유명한 뭐 백운대라든가 그런 등반들 해가지고 북한산 쪽에 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넓혀서 도봉산까지 물론 시간은 뭐 하루 안에 인어데이로 끝낸 건 아니지만은 중간에 뭐 비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연장 등반을 계속 시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인수봉에서 그런 연장 등반을 좀 많이는 아니지만은 일부 등반가들에 의해서 지금 시도를 했고 또 당연히 그걸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저도 2000년도인가 1900 몇 년도인가 그 안종릉 씨하고 처음 이제 원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인수봉 연장 등반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시무길부터 전 코스를 빼지 않고 비둘기까지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바닥에 내리지 않고 한번 이렇게 둘이서 한번 등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반을 좀 함으로써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나의 자신의 어떤 스태미라든가 등반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향상시키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인 거는 그런 식으로 인수봉을 등반하다 보니까는 인수봉의 어떤 모든 코스를 좀 한눈에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성과도 생기는 그런 부수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의 좀 젊은 등반가들이나 아니면 계속 좀 뭐 획일적인 등반을 하신 분들은 이런 등반을 한번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 좋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인수봉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런 데 좀 향상시키는 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등반도 있었고, 이제 뭐 80년도 뭐 초반이라든가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토항에서 아까 얘기했던 토항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연장 등반이 있었죠. 뭐 토항 아까 얘기했던 뭐 세 번 등반한다거나 아니면 좌벽, 우벽, 그뭐 빈벽을 등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장 등반 시도가 좀 있었고요. 그거는 뭐 내용들은 좀 뭐 아까 우리 우석주 군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뭐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아마 어세트 산악회에서 이제 그걸 시도를 하다가 한 분이 사망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불운하게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후로도 몇 차례 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아주 자세하게 나온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구전에 의해서 좀 얘기들이 전해지는 것 뿐이고, 어떤지 뭐 이렇게 그 활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노백인 우주선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장 등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인수봉 연장 등반의 확장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꼭그 대상지를 뭐 꼭 기존에 있는 걸로 정해놓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상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 핸디캡을 줘가지고 좀 극한의 어떤 등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등반들을 한다 그러면은 뭐 더할 나시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아마 승건이 형이 하기 전에 저희가 2000년, 2008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북한산 이제 뭐 삼각산 트레버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이렇게 우리 넷이서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뭐 이게 시도라는 게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사실 그 약간 좀 흥미 위주의 이런 걸 한번 재밌겠다 어떤 재미 위주의 어떤 그런 등반이었었는데 그때 아까 뭐 병풍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병풍화, 노적봉 그리고 백운대, 승문벽,
이렇게 인수봉까지 해가지고 등반을 했었는데 이거는 처음 연장 등반을 시도하는 분이라면 아마 좀 부담 없이 아마 시행할 이렇게 좀 시도할 수 있는 아마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노백인 우선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한번 해보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 내가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등반 테크닉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락클라이밍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등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미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훨씬 이전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등반들이 이루어졌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속도 등반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장 등반. 사실 이제 속도냐 연장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냐 다기원처냐 이제 그런 거 차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최초의 시도는 속도인 것 같아요. 75년도에 그 짐 브루델이 노즈를 최초로 이너데이를 했었죠.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엘케피탄 그 앞에서 매도 앞에서 히피 차림을 해가지고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때 최초로 노즈를 이너데이 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최근 2018년도인가 2018년도에 이제 토미 카드웰하고 알렉스 호날두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뭐 마라톤으로 하면 서브2 1시간 58분 만에 들어오는 아주 그냥 엄청난 등반을 했었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시간 단축이 계속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3시간대, 2시간대 그 유명한 이제 뭐 클라이머들 뭐 거기 이제 동양인으로는 노즈의 저기 그 유지 히라야마도 있고 그리고 에캡 쪽에 이제 로컬들 그 유명한 뭐 한스 플로랭이라든가 그리고 뭐 딤포토 그리고 그 누구더라 토미 오닐인가 토미 오닐 뭐 몇 분 있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토미 카델과 알렉스 호날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하강 사고로 사망한 그 무슨 고브라이트인가 그 친구도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노주에서 이런 이제 시간 단축 등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 노주를 이 정도 시간에 하면은 다른 걸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링크업 등반이 이루어진 거고, 뭐 누주를 등반하고, 뭐 사라테오를 등반하고, 어디를 등반하고 해가지고 사실 두 개 코스, 세 개 코스를 에케피탄에서 하루 만에 등반하는 거가 됐고,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밸리 투 밸리, 그러니까는 뭐 노주를 등반하고 쉽게 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노주하고 저기 하프돔의 레귤러 루트죠. 레귤러 루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등반하는 물론 이제 이너데이라는 핸디캡을 주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밸리 투 밸리 해가지고 등반을 했었고 더 나가선 그 도어투도어인가 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도어투 뭐집그 차문을 나가가지고 어디를 등반하고 다시 차까지 돌아온대. 아주 도어투도어 뭐 등반해가지고 그걸 또 이너데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등반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어떻게 이제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그들은 좀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는 이게 워낙 높잖아요, 그죠? 뭐 1000m에 가까운 벽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등반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높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횡으로 가는 등반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자원이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뭔가를 계속 그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양한 등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쭉 넘어가서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속도 등반은 예전에 이렇게 속도 등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노즈에서 속도 등반은 그 완벽한 자유등반은 아니었었죠, 사실. 그 이제 프렌치 우리 자유등반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제 인공을 해가지고 이제 등반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모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프렌치 프리로 해가지고 등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2시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죠. 근데 지금은 노즈를 이제 자유등반으로 이제 이너데이를 하는 이제 시대는 일찍 왔었죠. 전에부터 왔었죠. 사실 94년도에 리닐이 이제 최초로 이제 노즈를 자유등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최초로 노즈를 자유등반으로
이너데이를 한 사람이죠. 또 이너데이를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고, 그리고 그 2004년도에는 스텝 데이비스가 이제 프리라이더를 자유등반으로 이너데이로 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도 여성 팀 2명이 프리라이더를 자유등반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에밀리 해링턴이 그 골든 게이트라는 루트를 이너데이로 자유등반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그런 실력들이 상당히 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단한 그 여장부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남자들의 어떤 등반력도 대단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이제 등반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단순히 이제 속도 등반에서 조금 더 핸디캡을 줘가지고 자유등반으로 이제 그 이너데이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까 이제 우리 우석주 군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코스들을 이렇게 연장 등반함에 있어서 거의 이게 이제 뭔가 자유등반이란 또 핸디캡이 아닌 핸디캡을 준다 그러면 아마 그 등반의 의미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아까 뭐 토항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속도 등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울산바위 돌잔치길 당일 등반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보통의 클라이머들이 가면은 보통 한 2박 3일 걸리죠, 돌잔치길. 그리고 조금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이제 1박 2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저도 한번 궁금했었어요. 예전부터 이걸 한번 좀 이너데이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는 이너데이를 한 팀이 있더라고요. 인팀인데 이 팀이 인터넷 산악회였어. 인터넷 산악회. 인터넷 산악회들이 그 돌잔치길을 하루 만에 등반을 했더라고요. 뭐 충분히 저거 생각해도 이거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 뭐 어려운 거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길 찾는 어려움이 좀 크죠. 이거는 돌잔치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경험 이렇게 많이 좀 가보면은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거의 매년 한 번 정도는 돌잔치길을 가요. 사실 이렇게 그런 등반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긴 등반, 1박 이상 하는 등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사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물론 재미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좀 1년에 한 번 정도 좀 경험하기 위해서 좀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 좀 등반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시도를 좀 해보고 이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근거를 남겨놓는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중요한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노드 속도 등반 아까 뭐 얘기 나왔었고요. 노드 속도 등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준영과 이제 성훈이 형이 노즈 이제 속도 등반을 했었죠. 1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했었는데 저도 사실 한 10년 10년 2010년도에 우리 저기 최성문 씨하고 이명희 씨하고 셋이서 이렇게 미국 등반 트립을 한번 가가지고 요세미티 가가지고 이제 노즈 이너데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서 처음 이너데이를 시도를 했는데 좀 자랑 같지만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하고 그때 셋이서 등반해가지고 16시간 이제 40분 만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이런 등반들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사실 국내에서 거기에 갈맞는 좀 등반 시스템을 좀 충분히 좀 공부하고 좀 그 습득을 하고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등반하는 그런 빌레이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뭐 쇼픽싱이라든가 그리고 사이머리라든가 또 그런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충분히 좀 등반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뭐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속도 등반한다고 국내에서 속도 등반할 때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간 단축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좀 이거는 서로 좀 팀워크가 잘 맞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약간의 그 리스크는 있습니다. 좀 위험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잘 맞는 생각 한다고 그러면 또 등반이 주는 또 그 묘미가 아마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해외 연장 등반 같은 경우에는 뭐 요세미티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등반들, 뭐 이너데이라든가 그리고 뭐 링크업 등반 그리고 뭐 벨리 투 벨리, 도어 투 도어 뭐 이런 등반들이
요세미티에서는 많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속도 등반과 연장 등반에 아마 거기가 가장 큰 아마 그 산실이 아닐까 정도로 요세미티에서 이제 각양각색의 등반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알프스 쪽은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뚜렷한 연장 등반이나 속도 등반은 많이 없더라고요. 속도 등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스 3대국에서 이루어진 율리스텍이라든가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도 스위스 친구인데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에 의해서 그 북벽 등반이 시간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됐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 거의 2시간대 정도, 2시간 전후에 어떤 그런 엄청난 속도, 시간으로 이제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알프스 4,000m급 뭐 82개봉 등반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뭐 연장 등반, 뭐 종주 등반의 한 장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등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쪽에서도 이제 그런 등반들이 연장 등반이 좀 많이 또 시도가 됐고 또 큰 성과도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피츠로이 트레바스가 그 2014년도인가 14년도에 토미카도에라고 알렉스 호날드에 의해서 한 4박 5일 정도 해가지고 그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가리보티나 컬린 헤일리에 의해서 이제 시도는 있었는데 그때까지 성공을 못했는데 이제 이 친구 둘이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 해에 아마 그 황금 피켓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레 트레바스 해가지고 그 세레토레와 그 옆에 있는 세 봉우리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트레바스 등반이 또 이루어졌고요. 그쪽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히말라야에서도 여러 가지 등반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대충 그 얼핏 뭐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자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인터넷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책자를 또 뒤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 히말라야에서 좀 이루어진 등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엄청난 속도 등반도 있었죠. 뭐 거기 아까 그 율리스탁이라는 뭐 엄청난 그 스위스 머신이라는 그 친구에 의해서 또 그 아마 뭐였더라 게 시작항마인가? 시작항마를 10시간 30분 만에 등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안나푸르나 남벽을 28시간 만에 등정을 했었습니다. 그에 아마 황금 피켓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알프스라든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속도 등반을 또 히말라야 쪽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등반을 좀 이루어진다는 게 상당한 그, 그 등반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슈퍼 알피니즘, 뭐 슈퍼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히말라야 등반들도 있고 그리고 뭐 횡단 등반들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횡단 등반 여러 가지 횡단 등반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질 뻔했던 횡단 등반이 율리스텍에 의해서 이제 기획된 에베레스트와 이제 로체를 연결한 이제 횡단 등반이 있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시도하기 전에 이제 아마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등반들도 아마 히말라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뭐 락 클라이밍과 약간 알파인 뭐 그런 등반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속도라든가 그런 연장 등반, 속도 등반, 연장 그런 등반들은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석주 군이 얘기했던 국내 연장은 속도 등반의 과제들 뭐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등반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해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고 창조해내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등반들을 좀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뭐 실행에 옮긴 것도 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연장 등반이나 그런 것 같은 거는 뭐 기존의 어떤 좀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지를 쭉쭉쭉쭉쭉 연결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을 줄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자유등반이라든가 아니면 24시간이라는 인어데이라는 어떤 그런 핸디캡을 또 줌으로써 또 등반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무튼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아까 토항폭에서 여러 가지 또 등반들 시도했던 것들, 아까 우석주 군이 토항 등반하고 대천까지 가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게 설악산 4개 빙폭을 등반한데 무중력으로 하는 거, 무동력으로. 아, 이거는 진짜 귀가 솔깃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시도인 것 같은데, 물론 이 사계 봉우리, 이 사계 등반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무동력으로 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등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뭐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등반들을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뭐 한 세대에 끝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거는 뭐 계속 그 후에 뒷세대들이 뭔가 계속 연결을 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또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 뭐 마지막으로 뭐 등반의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뭐 의의는 뭐 앞전에 뭐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의 좀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연장 등반이란 부분이 사실 탄생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좀 승화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본다 그러면은 좀 그동안에 좀 획일된 어떤 등반에서 좀 많이 탈피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이거는 등반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약간은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뭐 어떤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뭔가 그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시행착오에서 뭔가 또 자연스러움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뭐 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연장 속도 등반의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만큼 이게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물론 이제 사람의 한계는 있겠죠. 뭐 인간이 뭐 한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한계에 좀 근접하는 등반을 해봄으로써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한계 그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성을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사대 빙폭 무동력 같은 게 아마 저는 상당히 좋은 아마 케이스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좀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마 좀 체험해보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걸 떠나가지고 어떤 그런 극한의 어떤 상황을 꼭 해외를 가서 어떤 맞닥뜨리는 것보다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어, 큰 등반함에 있어서 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실 미랑 그런 한계를 맞닥뜨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는 뭐 아까 나열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음, 해보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예,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바로 하실래요? 영훈이 형? 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요. 방금 연장 등반, 속도 등반 두 분이 아주 흥미롭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속도에 치중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간연 전 코스 완등 연장 등반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어떤 그 모험성이 이 연장 등반과 속도 등반에도 여전히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모험 등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 연장 등반에 있지 않느냐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원론적으로 모험 등반, 대한민국 모험 등반 몇 선 이런 거를 선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히말라야 펀드라든가 어떤 뭐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왜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발표를 간단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8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이제 켄 윌슨이라고 그 유명한 그 저 마운틴지 편집장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클래식 락이라고요. 이런 책도 있었고요. 뭐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발표할 때 중심을 아니 그 전에 이 루트 83개는 개수에 한정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83개를 선정한 건데, 이거 최근에 지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딱 2달 동안 23살 여성이 그 중에 60몇 개는 단독으로 해서 그거를 다 등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83개를 한 번에 이어서 등반을 한 거죠. 아주 속도 등반, 연장 등반을 개념을 섞어서요. 대단한 여성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발표를 집중적으로 할 것은 50 Classic Climb of North America라고 북미 등반 50선 1979년에 이 스티브 로퍼하고 알렌 스탁이 쓴 이 책인데, 상당히 유명해졌죠. 미국 북미에서. 이 책은요. 이 총 50개 루트가 있는데요. 이 루트 하나하나 뭐 자세히 들여다볼 건 아니고요. 이 루트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느냐, 기준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이 50개 루트는 이 전체 완등자는 없어요. 현재까지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번을 보시면은 마운트 로건에 1965년 초등이 된 이후로 재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등자가 없어요. 또 한 마찬가지로 이 책을 2명이서 나눴었는데 반반씩 글을 이렇게 한 23개, 27개씩 나눠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들도 등반을 다 해보지도 않았고, 저자들도 자기가 맡은 것을 자기가 다 등반해보고 쓴 것도 또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각각의 그 루트에 대한 설명은 한 4-5쪽에 걸쳐서 등반 역사라든가 등반이 왜 대단한지, 등반 재미, 등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리고 한쪽 내외로 소요 시간이나 특정 장비 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술을 하는 그런 식의 책이고, 그 문학성도 뛰어나서 그 뒤로도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입에 오르내렸고, 이 선정 과정은 일단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했고, 책 쓰는다고 마음먹은 것부터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추린 게, 그러니까 이 클래식이라는 개념이 꼭 등반 해봐야 되는 루트, 이거가 이제 클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한 120여 개 클래식 루트가 생겼고, 100쪽으로 한 100개를 추릴까 하다가 그러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다 해서 50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개를 선정한 까닭, 50이라는 숫자에 주목한 이유가 이제 그거고요. 책 두께 때문에. 고려사항은 3가지: 좋은 등반, 멋진 산, 멋진 라인, 역사성. 좋은 등반이랑 엑셀런트 클라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념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요. 바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작에 크랙도 나오고 레이백도 나오고 뭐 슬랩도 나오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섞여 있으면 너무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너무 재밌다, 백화점처럼. 중간에 너무 쉬운 구간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어렵다. 또 위험성도 있고 고도감도 있다. 또 마지막으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다 하여튼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평가를 다양하게 하더라고.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게 1번이었습니다. 그게 최우선이고, 2번째로가 이제 멋진 것,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어떤 그 라인이 정말로 야 저건 멋있는 루트, 이런 어떤 그 미적 감각, 이런 거. 3번째는 역사성도 중요하게 고려했지만은 이 책에 나온 데 1978년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루트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너무 최근에 개척된 루트,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개척된 루트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인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사람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포함한 것은 아니고, 등반거리 500피트 이상, 152m 이상. 근데 그 캘리포니아 북부의 그 러버스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5피치, 4피치인가 5피치 루트가 최고 짧은 루트더라고요. 이 선적 50개 선정 중에서. 그래서 이것보다 짧은 루트로 대단한 루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일부러 뺐다고 합니다. 너무 난이도로 치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정도. 이 당시에는 뭐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루트들 인공 등반 포함해서 자유 등반으로 5.9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아주 어려운 거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이런 걸 한다는 필요성 첫째는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화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루트 얼마 전에 그 울산함 비너스길에 대해서 그 성문이 형 등등 여기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가서 볼트도 뽑아 오고 뭐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최근에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점점 이 안전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스포츠화된 경향이 참 우리나라에 오히려 모험 등반의 기회를 너무 이렇게 죽여왔지 않느냐 이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홍보 혹은 계도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클래식 몇 선 이거를 제안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험 등반 몇 선을 지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등반의 모험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험적인 면모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간연, 전루트, 완등 이런 거랑은 우리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꼭 연장 등반, 긴 등반을 하지 않더라도 루트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담긴 그 모험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딱 분별해내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히말라야 펀드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드리는 거예요. 선정 기준으로 하자면 등반의 질, 아까 말한 엑셀런트 클라임 그 부분을 한 거고 한편으로 지역 안배도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인 부분까지 포함만 시킨다면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에 아주 멋진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할 정도로 자원이 우리가 많은 그런 땅이 아니니까요. 트레드 등반에 또 하나 그래서 제가 트레드 등반에 한정한다면 빙벽 등반이나 리지 등반이나 스포츠화된 루트를 이제 자동적으로 뺀다는 얘기인데 한편으로 모험 등반이라고 좀 더 폭넓게 하면은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스포츠화 볼트가 조금 더 밖에 있어도 어떤 식의 그 모험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찾아가는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렇다면 모험 등반으로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개수를 50으로 박을까 아니면 아까 제일 처음 영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인 기준으로 가서 그냥 뭐 25개, 27개 뭐 이렇게도 할까. 난이도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우면 웬만큼 주말에 그냥 등반 재미있게 즐기러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인기도가 있으니까 적당히 사람들한테 일종의 다 해보는 버킷리스트 클라이머들의 버킷리스트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